점점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 폐지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유럽연합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식 연구팀을 파견해 한국의 병역 시스템을 조사하게 되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유럽 전문가들은 오히려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유럽 연구진이 발견한 한국 병역제의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요? 저는 엔젤라 바르텔리입니다. 이탈리아 국방연구소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31살의 나이에 유럽 각국의 군사 정책을 연구하며 특히 현대 사회에 맞는 군사 시스템을 고민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쏟아내는 차가운 빛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사회의 군사복무 시스템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제는 자발적 군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강제 징병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봐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에서 온 학자도 동조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현대전의 핵심은 첨단 기술과 전문성이에요.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업군인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모병제로 전환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인권도 보장하면서 군사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온 왕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베이징 안보센터 연구원인 그는 항상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다른 국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한 평가를 내리곤 했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바르텔리 박사님. 왕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강제로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어요. 정말 원시적이고 낡은 체제죠.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방법을 쓰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막연히 아직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왕리웨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왕리웨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거의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 귀중한 시간에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만 진작 폐지했습니다라고 말했고 독일 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학자도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동조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징병제를 비판하고 있었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해 올 수 있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브뤼셀의 야경이 평소보다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왕리웨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치 책의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결론만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대부분 표면적인 정보뿐이었어요.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의 복무가 있는지, 기본적인 통계 자료들. 하지만 정작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한국이 아직도 그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찾기 어려웠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뉴스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징병제 재검토 논의 본격화, 독일 국방장관, 청년 병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 공식 언급.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바로 몇 시간 전 회의에서 징병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 다시 징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징병제가 정말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면 왜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시 그 제도를 검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에 출근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국방부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정말 왕리웨이 말처럼 낡고 비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국 국방부로부터 연수 초청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유럽 연구기관의 관심을 반가워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첫인상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공항 자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브뤼셀이나 로마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뭔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사회 전체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어요. 첫날 일정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방문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왕리웨이가 말했던 원시적이고 낡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이버전 센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젊은 장교들이 각종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중 상당수가 군 복무 중인 공학도들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의무 복무자들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내하던 중령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통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죠.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신의 전문성을 동시에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왕리웨이가 그렇게 비판했던 시간 낭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가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군 인권센터였어요. 이곳에서 만난 김영우 대령은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국방기획본부에서 군 인권과 기술 병역을 전담하는 전문가였는데 첫 만남부터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저희는 총보다 윤리로, 명령보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김영우 대령의 첫 말이었어요.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의 병역제도를 강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영우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무와 강제는 다른 개념이죠.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의무이고 투표를 하는 것도 의무예요. 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유럽에서 배운 이론들과 실제 한국의 시스템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마치 같은 언어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김영우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역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등.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획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시스템이에요. 그때 갑자기 화상회의 화면에 왕리웨이가 나타났어요. 베이징에서 접속한 것 같았는데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바르텔리 박사님이 거기 계시는군요. 왕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홍보에 넘어가지 마세요. 결국 젊은이들이 군 복무로 청춘을 낭비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우 대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타인을 위해 쓰는 것, 그게 바로 국가가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균형을 찾은 거죠. 왕리웨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포장해도 결국 강제는 강제예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은 어떨까요? 김영우 대령이 반문했습니다. 누구도 세금 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죠. 병역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분명히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왕리웨이의 비판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사이버전 센터에서 본 젊은 장교들의 모습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왕리웨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둘째 날에는 실제 군 복무자들과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마련해준 간담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이들이 과연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지 의문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인공지능 개발팀에서 복무 중인 이준호라는 분이었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군대 가는 게 싫었어요. 이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는데 저만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왕리웨이 말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첨단이에요. 국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일반 회사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럼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혀요. 이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얻은 경험 때문에 전역 후에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요. 다음으로 만난 건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박소영 중위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오지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박소영 중위가 말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복무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알게 됐어요. 박소영 중위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의 그 느낌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난 건 드론 정비병으로 복무 중인 김태민 상병이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군에서 최신 드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김태민 상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민간에서는 접할 수 없는 군용 드론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 기술은 나중에 민간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유용할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왕리웨이가 말했던 청춘 낭비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오히려 이들은 군 복무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억지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준호가 크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국정감사장에 온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해야 하고 개인 시간이 제한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얻는 게 많아요. 박소영 중위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남자친구는 바로 레지던트 시작했는데 저만 군대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의사로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김영우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르텔리 박사님, 이해하셨나요? 저희 병역제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기르고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제한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김태민 상병이 대답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뭘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자유를 느껴요. 돈 걱정 없이 제가 좋아하는 기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기술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이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정작 취업난이나 경제적 문제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날 오후에는 논산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신병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혹시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실제로 본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물론 엄격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교관들이 훈련병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병들 사이의 동료애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선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한 훈련병이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동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든든해요. 저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럽식 개인주의와는 확실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그것 나름의 가치와 효과가 있어 보였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열리는 훈련병에게 쓴 편지 낭독회였습니다.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훈련병들이 직접 읽어주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행사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편지가 읽혀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훈련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아, 엄마는 내가 떠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역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내 뒷모습을 바라봤단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 우리 아들이 그 힘든 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훈련병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낸 첫 편지를 받고 엄마는 깜짝 놀랐다. 엄마, 저는 이제 저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동기가 아프면 제가 대신 청소를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도와줘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구나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자란 젊은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너와 같은 나이에 군대에 갔었다.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아빠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총 쏘는 법이 아니라 책임지는 법이란다. 세 번째 편지를 읽던 훈련병은 중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어릴 때는 전쟁이 있었단다. 그때 우리를 지켜준 건 바로 너 같은 젊은이들이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야. 다음 세대를 지키는 거란다.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그때까지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럽에서 배운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편지 낭독이 끝난 후 저는 김영우 대령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김영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병역제의 핵심이에요. 강제로 끌고 와서 힘든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서구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택권과 책임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김영우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선택권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책임감에서 나오죠. 그날 오후에는 저녁을 앞둔 장병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한 장병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는데 저만 군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녁을 앞두고 보니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배운 건 군사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자세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동료들과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런 걸 몸으로 배웠어요. 다른 장병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일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게 됐어요. 이제 전역해서 사회에 나가도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왕리 웨이와의 화상회의를 떠올렸어요. 그가 그렇게 비판했던 청춘 낭비가 실제로는 가장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개인의 무한한 선택권일까요? 아니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영우 대령과 함께 DMZ 근처의 전방부대를 방문했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왜 한국이 아직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은 정말 가까웠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 전혀 다른 체제의 나라가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김영우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바르텔리 박사님, 유럽과 우리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영우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럽은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김영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병력수를 모병만으로 채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이 희석될 수 있어요. 안보의식이요? 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눠줘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김영우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소수의 직업군인에게만 국방을 맡기면 나머지 국민들은 안보를 남의 일로 여기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경험하면 국방이 바로 자신의 일이 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안보 의식의 희석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국방을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방 부대에서 만난 한 분대장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원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치나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복무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뒤에 있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것은 강요된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책임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힘들어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커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전역 후에도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김영우 대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징병제가 시대착 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김영우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죠. 다만 저희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균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죠. 김영우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만 추구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만 강조하면 개인이 희생돼요. 저희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해요.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에 앉아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강제처럼 보이지만 자발보다 더 강한 동력이 거기 있었다. 저는 이 문장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왕리 웨이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비판했던 한국의 징병제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단순한 군사적 의무가 아니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니 왕리 웨이가 화상으로 참석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징병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어요. 특히 왕리 웨이는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적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개인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델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왕리 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르텔리 박사님, 혹시 한국 정부의 홍보에 넘어가신 건 아닐까요? 결국 강제는 강제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복무 중인 젊은이들과 대화해보니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동료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무제한적인 선택권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일까요?
독일 동료도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통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 아닐까요? 왕리웨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강제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어요. 한국 사회의 응집력과 안정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면 그들의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대부분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른가요? 한 동료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피상적인 정보뿐이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특히 결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이다. 저는 썼습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계약이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징병제 제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논의의 배경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젊은 세대의 공동체 의식 부족, 안보 의식의 희석,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리웨이가 그렇게 비판했던 한국의 시스템을 유럽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구소 내부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의 징병제 제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바르텔리 박사님의 한국 보고서가 정말 시의적절했네요.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혹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형 모델을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유럽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한 시스템이에요. 분단 상황, 집단주의 문화, 교육 시스템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출신 동료가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떠올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에요. 한국은 병역을 단순한 군사적 의무로 보지 않고 시민 교육의 한 과정으로 봐요. 개인이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여기는 거죠. 독일 동료도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복무 형태가 다양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군사 복무뿐만 아니라 사회 복무, 전문 연구, 의료 봉사 등 개인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획일적으로 군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때 화상으로 참석한 왕리웨이가 끼어들었어요. 여전히 강제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선택권이 제한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왕리웨이 박사님, 세금 내는 것도 강제예요. 교육받는 것도 의무죠. 하지만 그것들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잖아요. 병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다른 문제죠. 왕리웨이가 반박했어요. 정말 다를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있었고요. 오히려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르텔리 박사님은 어떤 제안을 하시겠어요? 연구소장이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만약 유럽에서 징병제를 재도입한다면 한국처럼 다양한 복무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부터 바꿔야 해요. 단순히 병력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는 거죠. 며칠 후 저는 개인적으로 왕리웨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그와 더 깊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왕리웨이 박사님께 저는 이메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들이 군 복무를 통해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답은 간단해요.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에서 나오거든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바로 그런 능력을 기르는 시스템이었어요. 개인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유럽이 한국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강제와 자발,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몇 주 후 왕리웨이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성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르텔리 박사님께 그의 이메일이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박사님이 한국 정부의 홍보에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그가 마음을 열고 다시 생각해본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특히 박사님이 언급하신 책임감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중국에서 자라면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는데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무렵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 제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프랑스는 국가시민복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고 독일은 사회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도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시켜온 시스템을 유럽이 이제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연구소에서는 저에게 유럽형 시민복무제 모델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제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강조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요. 병역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의무가 아닌 성장 과정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사이버전 센터의 이준호, 군의관 박소영, 드론 정비병 김태민, 그리고 DMZ 전방부대의 분대장까지. 그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진정한 시민교육은 교실이 아닌 현실에서 이뤄진다. 저는 보고서에 썼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통해 책임감, 협력, 희생, 배려 등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이런 가치들은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쳐도 체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유럽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가는 공식적인 연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영우 대령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바르텔리 박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김영우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첫 방문 때와는 표정이 완전히 다르세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역한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지 몇 년이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였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그때 배운 걸 많이 써먹고 있어요.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명령받는 것만 했지만 나중에는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징병제는 정말로 개인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연수 마지막 날, 저는 김영우 대령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김영우 대령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 거예요. 분단이라는 현실, 빠른 경제성장,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김영우 대령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도는 복사할 수 있지만 정신은 복사하기 어렵죠.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왕리웨이에게 보낼 마지막 이메일을 썼어요. 왕리웨이 박사님께 저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을 막는 건 무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시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개선할 점들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믿어요. 국가는 강제보다 신뢰로 완성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신뢰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다하는 시민들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바로 그런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같은 도시, 같은 사무실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정한 시민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 거죠. 며칠 후 왕리웨이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르텔리 박사님, 박사님의 마지막 이메일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닌지 싶어서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경험씩 말이에요. 몇 개월 후 유럽연합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 복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물론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한 건 아니었지만 그 핵심 철학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시민 복무는 부담이 아닌 기회여야 한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길러야 한다 등이 주요 원칙으로 포함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보여준 성숙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왕리웨이는 결국 한국을 방문했고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사님이 옳았어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서 진정한 시민 정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자유와 책임의 조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평생의 연구 주제를 준 셈입니다.
그리고 가끔 젊은 연구자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정말 한국의 징병제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건 제도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와 함께 해나가는 것,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권리와 함께 의무도 다하는 것. 이런 가치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거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그때의 충격과 감동은 여전히 생생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자유는 무책임한 선택권에 있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혼자서는 기를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군 복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어른이, 진정한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유럽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생기는 문제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사회적 연대감의 부족 등등. 한국이 수십 년 전부터 고민하고 해결해온 문제들을 유럽도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경험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강제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연구를 계속할 거예요. 다양한 나라의 시스템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찾아나가는 거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 시작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구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서 배운 그 소중한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찾아서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